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제갈량은 남만 정벌을 위해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다. 남방 오랑캐들의 움직임을 오래전부터 예의주시해온 역에는 촉군이 남만을 평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도를 마련해 두었고 이를 제갈량에게 바쳤다. 이에 감탄한 제갈량은 역에를 향도관으로 삼고 길을 안내하게 하여 본격적인 남만 정벌을 시작했다. 이때 후주가 보낸 사자가 군사들에게 술과 비단을 하사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 사자는 다름 아닌 마속이었다. 제갈량은 마속과 대화를 나누며 이번 전쟁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고 마속은 무력으로만 남만을 평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갈량은 이에 깊이 공감하며 그를 창군으로 삼아 함께 나아갔다. 한편 남만왕 맹액은 촉군이 남만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의 부족장 금환상결, 동도나 아회남을 불러 세 갈래로 촉군을 맞서게 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이미 이를 예측하고 왕평, 마충, 장애, 장익 등의 장수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적을 기습했다. 조응과 위원은 지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전이 막혔으나 이에 반발하여 직접 정찰에 나섰다. 결국 조응과 위원은 기습을 감행하여 금환상결을 처치하고 나머지 두 장수를 패퇴시켰다. 새 부족장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접한 맹액은 직접 군을 이끌고 나섰으나 제갈량의 계략에 빠져 대패하고 도주했다. 그러나 산길을 통해 도망가던 그는 위원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결국 사로잡히고 말았다. 장수들은 맹액을 처형하자고 했으나 제갈량은 오히려 그를 풀어주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장수들은 이에 의문을 가졌지만 제갈량은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지 못하면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라며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풀려난 맹액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거짓으로 자신이 촉군을 뚫고 탈출했다고 주장하며 더욱 강력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맞섰다. 그는 노수를 이용해 촉군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대비하며 촉군이 지쳐 물러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제갈량은 마대를 보내 비밀리에 협상국을 점령하고 남만의 군량 보급로를 차단했다. 이를 알아챈 맹액은 군사를 보냈으나 마대의 강력한 공격에 또다시 패배했다. 설상가상으로 맹액의 부하 동도나와 아회남은 제갈량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심 그를 배반하고 싶어 했다. 결국 동도나는 동료 장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맹액을 사로잡아 촉군에게 넘겼다. 제갈량은 다시 한번 맹액에게 항복을 권유했으나 그는 이것은 내 부하들의 배신 때문이지 내가 진 것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에 제갈량은 또다시 그를 풀어주었다. 맹액은 이번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거쳐 군사를 일으켰으나 결국 제갈량의 계책에 의해 다시 사로잡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하며 자신이 직접 부족민들을 설득해 촉에 복종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갈량은 그의 결심을 받아들였고 따뜻하게 대접한 뒤 다시금 그를 돌려보냈다. 맹액은 제갈량 앞에서 항복하는 척했지만 본체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싸울 준비를 서둘렀다. 그는 이미 촉군에게 마음이 기운 동도나와 아회남을 장막으로 불러들여 죽이고 그들이 지키던 길목을 새로운 부하들로 채웠다. 이후 군사를 이끌고 협상국으로 진군했으나 촉병이 모두 떠난 것을 알고 되돌아왔다. 맹액은 아우맹우에게 보물을 싣고 공명에게 거짓 항복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공명은 이미 그의 계략을 간파하고 있었고 맹우와 그의 군사들에게 술에 약을 타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이때 맹액은 아우로부터 연락을 받고 기뻐하며 즉시 3만의 병력을 이끌고 촉군을 습격하려 했다. 그러나 영체에 도착하자 아무도 없었고 장막 안에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병사들 뿐이었다. 그 순간 사방에서 함성이 울리고 불길이 치솟으며 촉병들이 몰려왔다. 맹액은 사방에서 공격받아 필사적으로 도망쳤으나 결국 노수가에서 마대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맹액은 세 번째로 사로잡혔으나 여전히 항복을 거부했고 공명은 그를 다시 풀어주었다. 풀려난 맹액은 다시 군사를 모으고 공명을 치러 나섰다. 이번에는 서이아 강을 건너려 했으나 공명이 이미 방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맹액의 군대는 촉군의 기습을 받아 크게 패배했고 맹액은 네 번째로 붙잡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항복을 거부했고 공명은 다시 한번 그를 놓아주었다. 맹액은 이번에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깊은 산속 동룡동으로 몸을 피했다. 그의 아우 맹우는 타사대왕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타사대왕은 촉군을 독이 있는 4개의 샘물로 유인하여 전멸시키겠다는 계책을 제안했다. 이 계획에 안도한 맹액은 기세등등하게 촉군을 기다렸다.
한편 공명은 맹액이 움직이지 않자 서이아를 건너 진격했다. 무더위 속에서 군사들이 독이 든 샘물을 마시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공명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그때 한 노인을 만나 독을 푸는 방법을 전해 들었다. 노인은 공명에게 서쪽에 있는 만하는 자를 찾아가 안락천의 물을 마시면 독을 풀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공명은 그의 말을 따라 길을 나섰다. 다음 날 제갈공명은 향과 예물을 준비한 후 왕평에게 벙어리가 된 군사를 이끌게 하고 산신이 알려준 만안계로 향했다. 길을 따라 20여리쯤 가자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곳에 작은 띠집이 보였다. 공명이 문을 두드리자 동자가 나왔고 곧이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푸른 눈에 누런 수염을 가진 선비가 등장했다. 그 선비는 공명을 보자마자 그의 정체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공명이 방문 목적을 밝히자 선비는 그에게 암자 뒤에 있는 약천을 가르쳐 주었다. 공명의 병사들이 그 물을 마시자 독이 풀렸고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동자의 안내를 받아 만안계에서 몸을 씻자 군사들의 안색이 돌아왔고 모두 건강을 되찾았다. 공명은 선비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의 이름을 물었는데 그는 맹액의 형인 맹절이었다. 맹절은 자신이 본래 한나라에 복종하려 했으나 동생 맹액과 막내 맹우가 한나라를 거부하여 결국 홀로 이곳에 응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공명은 맹절에게 왕이 될 것을 제안했으나 맹절은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다. 공명은 군사들에게 새로 샘을 파도록 명령했지만 깊이 파 내려가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 군사들은 갈증에 지쳐 괴로워했고 공명은 결국 하늘에 기도했다. 하늘이 촉한의 기수를 끊으려 하지 않으신다면 이 샘에 물을 내려주십시오. 만약 촉한의 운명이 다했다면 저와 군사들에게 죽음을 내리소서. 다음 날이 되자 기적처럼 샘에서 맑은 물이 솟아올랐다. 군사들은 감격하며 물을 마셨고 말들도 목을 축였다. 물이 충분해지자 공명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동룡동천 앞으로 나아가 영체를 세웠다. 맹액은 촉군이 독천의 독에 당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그때 동족인 양봉이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원군으로 왔다. 맹액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고 양봉은 술자리에서 칼춤을 추는 여인들을 불러 흥을 돋우었다. 그러나 이것은 양봉의 계략이었다. 술이 무르익자 양봉은 아들들에게 맹액과 맹우에게 술을 올리게 했다. 술을 받은 맹액이 마시려는 순간 양봉이 갑자기 외쳤다. 저놈들을 꽁꽁 묶어라. 양봉의 아들들이 순식간에 맹액과 맹우를 포박했고 타사대왕까지 붙잡혔다. 망군들은 당황했지만 양봉이 우리는 촉한의 은혜를 입었다고 외치자 이내 흩어졌다. 양봉은 맹액과 그의 형제를 묶어 촉군의 영체로 데려갔다. 공명은 기뻐하며 그들을 맞이했지만 맹액은 분노하며 말했다. 이번에도 당신이 직접 잡은 것이 아니오. 내 동족이 나를 배신한 것이니 어찌 항복하겠소? 공명은 여전히 그를 놓아주며 다시 싸울 기회를 주었다. 풀려난 맹액은 자신의 근거지 은갱동으로 돌아갔다. 은갱동은 상강으로 둘러싸인 요새 같은 곳으로 은광이 많아 부유한 지역이었다. 맹액은 군사들을 모으고 처남 대래동주에게 조언을 구했다. 대래동주는 팔납동의 목록대왕을 추천하며 그는 바람과 비를 부르고 맹수를 부리는 자라고 했다. 맹액은 예물과 서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목록대왕은 이를 받아들였다. 목록대왕은 코끼리를 타고 군사들과 맹수들을 거느리고 촉군을 향해 진격했다. 촉장 조은과 위연이 맞서 싸웠지만 바람과 모래가 촉군을 덮치고 맹수들이 달려들자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퇴각했다. 목록대왕과 맹액은 기세등등했다. 그러나 공명은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나무로 만든 거대한 짐승 모형들을 준비해 그것들이 불을 뿜으며 달려가도록 만들었다. 이 불타는 거짓 짐승들은 실제 맹수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결국 맹수들은 주인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 틈을 놓치지 않은 촉군은 만병들을 공격했고 목록대왕은 전사했다. 맹액은 급히 도망쳤다. 망연자실한 맹액에게 대래동주가 항복을 권했지만 맹액은 끝까지 거부했다. 그러자 대래동주는 맹액과 그의 가족, 부하들을 모두 포박해 공명에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공명은 이 역시 미리 예측하고 폭병을 배치해 두었다. 맹액 일행이 촉군의 진영에 도착하자 공명이 소리쳤다. 또 사로잡혔구나. 어서 묶어라. 복병들이 나와 그들을 완전히 포박했다. 이로써 맹액은 6번째로 사로잡혔다. 공명은 맹액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이제 너도 진심으로 항복하겠느냐? 그러나 맹액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7번째로 사로잡는다면 그때는 항복하겠소. 공명은 이를 듣고 다시 그를 풀어주며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음에 사로잡히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맹액은 입을 다문 채 부끄러워 머리를 두 손으로 싸맨 채 황망히 공명 앞에서 물러났다. 맹액은 풀려났지만 그가 이끌던 만병 1만여 명 중에서 살아남은 병사는 겨우 1천여 명뿐이었다. 그마저도 대부분 상처를 입은 패잔병들이었다. 갈 곳을 잃은 맹액은 처남 대래동주의 조언을 듣고 촉군을 상대할 수 있는 오가국의 왕 올돌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한다. 올돌골은 등나무로 만든 갑옷을 입은 3만의 등갑군을 보내 촉군과 싸우기로 한다. 전투가 시작되자 촉군은 등갑군의 갑옷이 칼과 화살을 막아내는 것을 보고 크게 당황한다. 위연이 이끄는 촉병들은 싸움을 걸지만 상대가 되지 못하고 연이어 패배하며 후퇴한다. 공명은 이를 계획된 계략으로 삼아 위연에게 일부러 연속적으로 패하며 적을 방심하도록 지시한다. 등갑군과 만병들은 승리를 거듭하며 자신감을 얻고 올돌골도 촉군을 얕보며 더 깊숙이 촉군을 추격한다. 그러나 공명은 반사곡이라는 협곡을 이용한 함정을 준비해 놓았다. 그는 검게 기름칠한 수레와 대나무 장대를 활용하여 골짜기 안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반사곡 입구와 출구를 막아 적이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 계획대로 올돌골과 그의 등갑군이 반사곡에 들어오자 촉군은 불을 지르고 폭발을 일으켜 그들을 불길 속에 가두었다. 등갑군의 갑옷은 기름을 먹여 제작되었기에 불이 쉽게 붙었고 등갑군 3만 명과 올돌골은 불길 속에서 전멸했다. 이때까지 방심하고 있던 맹액은 올돌골이 대승을 거두고 공명을 포위했다는 가짜 정보를 듣고 기뻐하며 군사를 이끌고 반사곡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불길에 휩싸인 등갑군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공명의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는다. 이미 공명의 계략으로 인해 도와주려 왔던 만병들도 촉군과 내통하고 있었고 맹액은 결국 또다시 포로로 잡힌다. 공명은 맹액을 사로잡고도 죽이지 않고 다시 풀어준다. 맹액은 6번을 사로잡혔음에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으나 7번째로 사로잡힌 후 공명의 너그러운 마음과 지혜에 감복하여 진심으로 항복한다. 이에 공명은 맹액을 남만의 동주로 복직시키고 그의 가족과 병사들을 모두 풀어준다. 이후 남만 사람들은 공명의 덕을 기리며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촉군이 개선을 위해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수강에서 미친 듯한 폭풍과 검은 안개가 일어나 강을 건널 수 없게 된다. 맹액은 옛 풍습대로 49명의 사람 머리와 검은 소, 흰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공명은 이를 거부하고 사람 대신 고기와 밀가루로 만든 인형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지낸다. 그는 원기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진심 어린 제문을 바치고 군사들과 함께 애도를 표한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폭풍이 잦아들고 강도 다시 평온해진다. 공명은 노수를 무사히 건넌 후 맹액과 그의 부하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긴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며 농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맹액은 눈물을 흘리며 이를 받아들이고 남만은 이후로 총나라에 충성하게 된다. 남만의 민중들은 공명의 덕을 잊지 않고 그를 신처럼 떠받들며 제사를 지내게 된다. 이렇게 공명은 남만을 평정하고 개성길에 오르게 된다. 남만 정벌을 마친 제갈량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성도로 돌아오자 후주 유선은 황제가 타는 난가를 타고 국문 30리 밖까지 마중 나왔다. 유선은 길가에 내려서서 공명을 기다렸고 이를 본 공명은 깜짝 놀라 수레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신이 신속히 남방을 평정하지 못하고 주상께에 근심을 끼쳤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유선은 공명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궁으로 돌아왔다. 성대한 태평연회가 열렸고 공이 큰 장졸들에게 후한상이 내려졌다. 촉한의 위세는 날로 널리 떨쳐졌고 조공을 바치는 군연이 200여 곳에 이르렀다. 공명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장졸들의 넋을 잊지 않고 유선에게 건의하여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백성들은 감사해하며 나라가 평온을 되찾았다. 한편 위나라의 조비는 즉위 7년째를 맞이하고 있었고 곧 촉한의 건흥 4년째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조비는 견씨 부인을 처음 맞아들였으나 이후 곽기비를 총애하게 되면서 견씨를 사사하려 했다. 간신장도가 모함하여 견씨를 죽이고 곽기비는 황후가 되었다. 그러나 곽기비는 자식을 낳지 못해 견씨의 아들 조예를 양자로 삼았다. 조예는 어질고 덕이 많아 조비의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조비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새끼 사슴을 죽이라는 명을 받았으나 조회는 눈물을 흘리며 거부했다. 이를 본 조비는 조회의 어짐에 감탄하며 그를 평원항으로 봉했다. 그해 5월 조비가 중병에 걸려 병세가 깊어지자 조진, 진군, 사마이를 불러 조회를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다. 조회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조진을 대장군, 사마이를 표기대장군으로 삼고 나라의 기반을 다졌다. 그러나 사마이를 의심하던 조회는 그를 변방의 서량으로 보내 두 주의 병마를 맞게 했다. 이 일을 알게 된 제갈량은 사마이의 존재를 경계하며 마속의 계책을 받아들여 사마이를 모반자로 몰아가는 소문을 퍼뜨리기로 했다. 위나라에서는 조회가 사마이를 의심하여 그를 불러들여 시험하려 했으나 사마이는 무고를 주장하며 조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다. 그러나 조회는 끝내 사마이의 벼슬을 빼앗고 고향으로 내쫓았다. 이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초계 북벌을 결정했다. 후주 유선에게 전출사표를 올리며 북벌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초계 군사와 인재들을 임명하여 전열을 정비했다. 그러나 태사초주는 천문을 보고 북벌을 만류했으나 공명은 이를 무시하고 한중에 진을 치며 적의 허실을 살피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초계 대군이 움직이자 위나라는 조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장군 하우무가 나서서 부친 하우연의 원수를 갚겠다고 자원했고 조회는 그를 대도독으로 삼아 촉군을 맡게 했다. 사도 왕랑은 하우무가 경험이 부족하다고 반대했으나 하우무는 격분하며 이를 무시하고 출정했다. 결국 하우무는 20여만 대군을 이끌고 공명과 맞서기 위해 출전했다. 촉과 위의 대결은 불가피해졌고 제갈량의 북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명이 대군을 이끌고 면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총나라 장수 마초의 무덤을 참배하며 그의 혼을 위로하였다. 그 후 영체로 돌아와 위나라를 칠 계책을 논의하던 중 척후병이 위나라 조회가 부마 하우무를 보내 군사를 모아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위원이 기습작전을 제안했으나 공명은 산속에 매복한 적군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대했다. 그는 전공법을 택해 농우를 거쳐 진격할 것을 결정했다. 조운이 농우로 진군하자 위나라에서는 서량대 장군 한덕이 네 아들과 함께 서강 군사 8만을 이끌고 그를 막아섰다. 한덕과 그의 네 아들은 차례로 조운에게 도전했지만 모두 조운의 창 아래 쓰러지고 말았다. 특히 셋째 아들 한경은 조운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고 둘째 아들 한효는 포로로 잡혔다. 이에 한덕이 직접 나섰으나 조운은 단 4만 만에 그의 목숨을 빼앗았다. 이를 본 위군은 크게 패주했고 등지가 이를 틈타 군사를 몰아 위군을 격파했다. 하우무는 이를 보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섰으나 조운에게 또다시 참패를 당하고 남한성으로 후퇴했다. 이후 하우무는 참모 정무의 계책을 받아 조운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다. 위군은 조운을 유인하여 포위하였고 조운은 적진에서 고립되었다. 밤이 되자 그는 최후를 직감했으나 때마침 장포와 관흥이 각각 위군의 두 장수를 베고 원군을 이끌고 나타나 구출했다. 이에 촉군은 반격하여 위군을 몰아냈고 하우무는 남한성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성은 견고하여 조운과 등지는 오랫동안 공략에 성공하지 못했다. 공명이 도착하자 그는 성을 정면 공격하는 대신 계략을 세웠다. 그는 하우무가 구원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장첩자를 보내 안정군 태수 최량을 속였다. 최량은 촉군이 위군을 불태울 계획이라고 믿고 구원에 나섰으나 길목에서 촉군에 의해 포위당해 패주했다. 공명은 이어 최량을 회유하여 남한성으로 보내 하우무를 유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량은 이를 역이용하려 했고 하우무와 함께 촉군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후 배신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공명은 이미 최량이 거짓 항복을 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관흥과 장포를 성으로 들여보내면서도 대비책을 마련했다. 성문이 열리자 관흥이 먼저 태수 양릉을 베었고 장포는 도망치려는 최량을 죽였다. 이어서 촉군이 성으로 밀고 들어가 하우무를 생포하고 성을 점령했다. 공명은 성 안의 백성을 안심시키며 군유를 엄격히 지켰고 패잔병을 거두어 촉군의 사기를 높였다. 남한성을 함락한 공명은 이제 천수성을 공략할 계획을 세웠다. 마준이 지키고 있는 천수성은 아직 항복하지 않고 있었고 공명은 안정성을 빼앗아 위원을 그곳에 주둔시킨 후 천수를 향해 진격했다. 그는 이번에도 적의 허점을 파고들며 정면 대결이 아닌 전략적인 접근을 선택했다. 이로써 촉군은 서쪽의 주요 요충지를 차례로 함락하며 중원 공략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갔다.
위나라 천수군 태수마주는 촉군이 남한성을 포위하고 하우무를 사로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문무관원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공조양서, 주부윤상, 주기양건은 즉시 구원군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마주는 촉군의 기세가 강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때 하우무의 부하라 주장하는 배서가 나타나 구원을 요청했다. 마주는 촉군의 계략인지 의심했으나 안정군도 이미 출진했다는 소식에 더는 버틸 수 없어 구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마준이 출진을 준비하자 젊은 장수 강유가 나서서 이를 만류했다. 그는 촉군이 계략을 써서 천수성을 비운 후 점령하려 한다며 마준에게 성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했다. 마준은 강유의 빈틈없는 판단에 감탄하며 그의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강유는 정병 3천을 받아 성 밖에서 매복하고 마주는 30리 정도 나가 불길이 오르면 되돌아와 촉군을 치기로 했다. 한편 촉의 명장 조우는 마준이 출진했다고 판단하고 천수성을 공격했지만 이는 강유의 계략이었다. 강유는 성을 비운 척하면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조우는 불리한 전세 속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명도 천수성을 손쉽게 점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직접 출진했다. 공명은 강유를 제거하고자 다양한 계략을 펼쳤지만 강유는 이를 모두 간파하며 대응했다. 공명은 강유의 지략과 무예에 감탄하며 그를 포섭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강유의 어머니가 있는 기성을 노려 강유를 유인했다. 강유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성을 떠났으나 공명의 계략에 빠져 기성을 잃고 돌아갈 곳을 잃었다. 그는 천수성으로 향했으나 이미 공명의 관계로 인해 배신자로 오인받아 성문이 열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상규성으로 달려갔으나 이곳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절망한 강유는 촉군에 쫓기며 장안을 향해 달아났으나 결국 공명에게 포위당했다. 공명은 강유를 설득하며 촉군에 투항할 것을 권유했다. 강유는 자신이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촉군에 항복했다. 이에 공명은 그를 극진히 대우하며 그의 재능을 인정하고 촉의 장수로 삼았다. 강유의 계략으로 인해 천수성과 상규성은 공명의 손에 들어갔다. 이에 위나라 조정은 크게 동요했고 황제 조에는 조진을 대도독으로 삼아 촉군을 막도록 했다. 조진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출진했고 왕랑을 군사로 삼아 공명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공명의 논리에 밀려 왕랑은 충격을 받아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후 조진과 곽회는 촉군을 무찌를 계책을 논의했지만 공명의 전략에 계속 밀려 패배했다. 결국 조진은 서강의 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촉군의 퇴로를 차단하려 했다. 서강이라 불리던 지역은 오늘날의 청해성 지방으로 티베트와 몽골 민족이 혼합된 왕국이었다. 조조 때부터 서강과 위나라는 교역을 했으며 위는 서강 국왕 천리길에게 벼슬을 내려 그들의 충성을 얻었다. 천리길의 신하 아당과 월길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들이었다. 조진이 공명의 촉군과 대치하던 중 서강에 사자를 보내어 구원군을 요청하자 천리길은 아당과 월길과 의논한 끝에 15만 대군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서강군은 서평관으로 진격하여 촉군을 압박했다. 서평관을 지키던 한정은 촉의 공명에게 급히 구원을 요청했고 공명은 관흥과 장포, 서량 출신 마대를 선봉으로 5만 군사를 보내 방어하도록 했다. 관흥과 장포가 서강군과 맞서 싸웠으나 서강군의 강력한 철거병과 쇠로 무장한 전차에 밀려 촉군은 패배했다. 관흥은 겨우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으나 월길의 추격을 받았다. 벼랑 끝에 몰린 관흥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졌을 때 갑자기 그의 아버지인 관우의 형상이 나타나 길을 가르쳐 주었고 그 덕에 탈출할 수 있었다. 이 일을 겪은 후 관흥과 장포는 기산으로 돌아가 공명에게 도움을 청했다. 공명은 계책을 세워 서강군을 무찌를 준비를 했다. 그는 촉군을 일부러 후퇴시키는 척하면서 유인 작전을 펼쳤다. 북풍이 불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 강유를 선봉으로 내세워 서강군을 유인했고 철거병이 눈 덮인 늪지대로 들어가도록 유도했다. 서강군은 눈 속에 숨겨진 함정에 빠져 대규모로 몰살당했고 월길은 관흥의 청룡 언월도에 의해 두 동강이 나며 전사했다. 아단 역시 사로잡혀 공명 앞에 끌려왔으나 공명은 그를 살려보내 서강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서강군을 대파한 공명은 승리를 성도에 보고하며 기산으로 돌아갔다. 한편 위나라의 조진은 촉군이 후퇴한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추격군을 보냈으나 이는 공명의 또 다른 계략이었다. 조진의 선봉장수 조준과 주차는 위영과 조운에게 각각 전사했고 조진은 촉군에게 크게 패배했다.
패배한 조진은 위 황제 조예에게 구원군을 요청했다. 조예는 신하들과 논의한 끝에 사마이를 다시 불러들이기로 결정했다. 사마이는 완성에서 은둔하고 있었으나 조예의 부름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다. 이때 촉에서 맹달이 내응하겠다는 소식이 공명에게 전해졌다. 맹달은 위에서 높은 벼슬을 받았으나 조예가 즉위한 이후 입지가 흔들렸고 촉으로 돌아갈 뜻을 품었다. 공명은 기뻐하며 그에게 신중히 행동하라고 당부했지만 맹달은 이를 가벼이 여기고 무모하게 행동했다. 사마이는 맹달의 반란 계획을 신속히 간파하고 황제의 윤허도 받지 않은 채 즉각 병력을 이끌고 신성으로 진격했다. 그는 양기를 먼저 보내 맹달을 안심시키고 급습을 감행했다. 서왕을 선봉으로 내세워 신성을 포위하자 맹달은 사마이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르고 방비를 소홀히 했다. 맹달이 성문을 열고 출전하자 사마이는 숨어있던 대군을 풀어 역습했다. 신의와 신탐이 맹달을 배신하고 위군에 내응하자 맹달은 궁지에 몰렸다. 결국 신탐에게 사로잡혀 목이 베이고 그의 수급은 낙양으로 보내져 조예가 이를 본보기로 삼았다. 사마이는 신성에서 승리를 거둔 후 조예에게 표문을 올렸고 조예는 그를 높이 평가하며 촉군과 싸울 정권을 맡겼다. 사마이는 장압을 선봉으로 삼고 촉과의 전투를 준비하며 전쟁의 흐름을 장악해 나갔다. 조예는 장압을 선봉으로 삼고 조진을 돕기 위해 신비와 솔레에게 5만 군사를 이끌고 출전할 것을 명령했다. 사마이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의 관문 밖으로 나아가 군을 배치하고 장압을 불러 말했다. 제갈량은 신중한 인물이라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만약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자오곡을 통해 장안을 공격했을 것이오. 하지만 공명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곡으로 나와 미성을 빼앗은 후 군을 나눠한 갈래를 기곡으로 보낼 것이오. 그러므로 조진에게 미성을 굳게 지키게 하고 신비와 솔레에게 기곡의 길목을 차단하도록 명했소. 장압은 사마이의 계책을 듣고 감탄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사마이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며 철저한 정찰을 당부했다. 한편 제갈량은 신성의 맹달로부터 지원을 기다렸으나 세작이 돌아와 맹달이 사마이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공명은 가정방면을 걱정하며 지휘관을 찾았고 마속이 차청했다. 공명은 마속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으나 마속의 간청을 받아들였다. 공명은 마속에게 2만 5천 정병과 왕평을 부장으로 붙여주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배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마속은 왕평의 조언을 무시하고 산 위에 진을 쳤다. 왕평은 이를 만류하며 요충지에 진을 치고 방어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마속은 이를 비웃고 무시했다. 이후 사마이는 척후를 보내 가정을 정찰하게 했다. 척후의 보고를 들은 사마이는 기뻐하며 장압에게 왕평의 길을 차단하고 신탐과 신의에게는 마속의 진지를 포위하도록 명했다. 위군이 가정을 포위하고 물길을 차단하자 촉군은 물 부족으로 혼란에 빠졌고 결국 산 아래로 돌격했으나 위군에게 패배했다. 마속은 패주했고 위영과 왕평이 구원에 나섰으나 연류성마저 빼앗겼다. 위영과 왕평 고상은 후퇴하여 양평관으로 향했다. 공명은 마속의 패전을 접하고 탄식하며 즉시 군을 정비했다. 관흥과 장포를 보내 위군을 기만하게 하고 마대와 강유에게 후군을 맡겼다. 서성에 있던 공명은 위군이 다가오자 성문을 활짝 열고 조용히 검은고를 타며 태연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를 본 사마이는 공명의 계략을 의심하여 즉시 퇴각했다. 공명의 기만책은 성공했고 그는 무사히 철군할 수 있었다. 사마이는 무공산 새끼를 이용해 공명을 추격하려 했으나 관흥과 장포가 함성을 울리며 기만책을 쓰자 또다시 소가 후퇴했다. 한편 조진과 곽해가 기곡에서 조은을 추격했으나 조은의 전술에 소가 패배했다. 촉군은 한중으로 철수했으며 위군은 이를 쫓지 못했다. 사마이는 싸움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의 계략에 휘둘렸음을 깨닫고 탄식했다. 그는 공명의 군략을 칭송하며 다시는 쉽게 대적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위군은 촉군의 철수를 확인하고 장안으로 개선했다. 조예는 장안으로 개선한 사마이를 반갑게 맞으며 농서에서 거둔 승리를 치하했다. 이에 사마이는 촉을 완전히 평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군을 요청했으나 손자가 촉과 오가 싸우도록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조예는 사마이의 의견을 물었고 사마이도 손자의 전략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위나라는 방어를 강화하며 낙양으로 돌아갔다. 한편 한중으로 돌아온 제갈량은 패배를 수습하며 장수들을 기다렸다.
조운과 등지가 무사히 귀환하자 공명은 크게 기뻐했으며 조운의 군사적 재능과 충성을 높이 평가했다. 조운은 상을 사양하고 후에 군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명은 그 겸허함에 더욱 감탄했다. 그러나 마속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공명은 크게 실망했고 마속을 군율에 따라 처형하기로 했다. 마속은 공명에게 자신의 자식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공명은 이를 약속하며도 군율을 철저히 지켰다. 마속이 처형되자 공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후주에게 벌을 청하는 표문을 올렸다. 후주는 이를 받아들여 공명의 벼슬을 낮추었으나 여전히 모든 군무를 맡도록 했다. 공명은 한중에서 군사훈련과 병력 조달에 힘쓰며 전쟁 준비를 계속했다. 위나라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사마이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잔도를 수리하며 진창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학소를 보내 이를 방어하게 했다. 한편 위나라 장수 조유는 오나라 태수 주방이 항복하고 싶다며 내통해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사마이는 조유에게 신중히 접근할 것을 조언했지만 가규는 주방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예는 사마이와 가규를 함께 보내 주방의 내통을 확인하게 했다. 조유는 주방의 말을 믿고 위군을 세 갈래로 나누어 공격했다. 그러나 이는 주방의 계략이었다. 주방은 조유를 속여 위군을 함정에 빠뜨렸고 오나라의 육손이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반격을 준비했다. 조유는 싸움에서 크게 패하였으며 가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고집한 것을 후회했다. 가규는 조유를 구하려 했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육손은 동호의 군사를 세 방향으로 배치하여 위군을 포위하였고 조유는 협석으로 도망쳤다. 가규의 계략 덕분에 일부 위군이 살아남았지만 조유의 패배는 확정적이었다. 결국 조유는 낙양으로 돌아와 우라병을 앓다가 등창으로 사망했다. 위군이 크게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송권은 촉과 연합하여 위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국서를 보내 제갈량에게 위를 공격할 것을 제안했다. 위나라에서도 패배 이후의 사태를 우려하여 방어를 강화했으나 군사들은 사마이가 겁쟁이라고 비웃으며 돌아갔다. 촉과 동호는 한동안 화친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나라가 가정 전투에서 촉을 크게 물리친 후 즉각 동호를 겨냥하게 되었고 이는 촉과 오의 동맹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 위가 동호를 공격하면 촉이 배후를 치고 촉이 위와 싸우면 동호가 협공한다는 조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위의 조유가 패배하자 오군도 즉시 철수하며 조약을 준수했다. 그 무렵 동호에서 사자를 보내 성도에 이르러 후주 유선에게 조유를 크게 무찔렀다는 소식을 알렸다. 송권은 이를 계기로 위를 함께 치자고 제안했고 유선은 이에 기뻐하며 즉시 공명에게 이를 전했다. 당시 공명은 한중에서 군사를 훈련시키며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동호의 승전보와 협공 요청을 받은 공명은 이를 기뻐하며 연회를 열고 출진을 논의했다. 하지만 연회 도중 갑작스러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 공명은 이를 보고 한 장수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곧이어 조운의 두 아들이 찾아와 조운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했다. 공명과 모든 장수들은 깊이 슬퍼하며 조운의 충의를 기렸다. 후주 유선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장군으로 추증하고 후한 예우로 장사 지냈다. 이윽고 공명은 촉한의 북벌을 결의하며 두 번째 출사표를 올렸다. 그는 선제 유비가 한시를 부흥시키기 위해 위를 정벌하라는 뜻을 남겼음을 강조하며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명은 한중에서 병사들을 훈련하며 출진을 준비했고 마침내 30만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를 공격했다. 그는 위연을 선봉장으로 삼아 진창성을 공략하려 했다. 한편 위나라 조예는 촉의 침공 소식을 듣고 장수들에게 대응책을 논의했다. 조진이 자신이 직접 출전하겠다고 나섰고 신임 장수 왕상을 선봉으로 삼았다. 왕상은 힘이 장사였으며 무예가 뛰어나 조예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이에 조진은 15만 정병을 이끌고 장안을 방어하며 촉군의 진격을 저지하려 했다. 공명의 군대는 진창성 앞에 도착했지만 성은 학소가 철저히 방비하고 있었다. 공명은 즉각 공격을 명령했으나 성의 방비가 워낙 단단해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이에 공명은 진창 출신 장수 근상을 학소에게 보내 설득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소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위나라에 대한 충성을 지켰다. 근상이 두 번째로 찾아가 간곡히 설득했지만 학소는 오히려 화를 겨누며 위협했다.
결국 설득에 실패한 근상은 공명에게 돌아가 이를 보고했다. 이에 공명은 크게 노하며 직접 성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명은 진창성 내부의 병력이 약 3,000명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구원군이 오기 전에 빠르게 성을 함락하기로 결정했다. 제갈공명이 한중에 머물면서 1년 동안 그는 촉군의 군사 진용을 새롭게 편성하고 신무기를 개발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전투에서 기습을 담당할 정예병을 선발하고 무기 전문 부대를 새로 조직했으며 기마병과 노궁수를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노궁수들은 제갈공명이 발명한 새로운 무기를 지급받아 독립부대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부대의 장수를 연노사라고 불렀다. 이 연노는 한 번에 10개의 쇠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석궁이었으며 대연노는 5명이 함께 당겨 철갑을 뚫을 수 있는 대형 쇠뇌였다. 또한 성노라는 무기를 개발하여 커다란 돌멩이를 멀리까지 날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군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특수한 수레인 모구유마가 도입되었고 군사들의 투구와 갑옷도 개량되었다. 이러한 무기 개발과 함께 제갈공명은 손자, 오자의 병법을 보완하고 육도 삼략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촉군의 전술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그러던 중 제갈공명의 군대는 진창성을 공격하게 되었다. 하지만 성을 지키는 위나라 장수 학소는 겨우 3,4천 명의 군사로도 질서정연한 지휘 아래 성을 굳건히 방어했다. 이에 제갈공명은 성을 함락하기 위해 직접 진두지휘하며 총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운제라는 새로운 공성 무기를 사용했는데 이는 성벽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대한 사다리였다. 운제는 사다리 주위를 널빤지로 둘러 적의 화살을 막을 수 있게 했고 수레바퀴가 달려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제갈공명은 100대의 운제를 배치하고 군사들에게 소형 사다리와 밧줄을 지급하여 성벽을 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학소는 이를 간파하고 불화살을 사용해 운제를 태워버렸다. 불길이 치솟으며 운제 위의 병사들이 불에 타거나 뛰어내려 크게 다쳤고 성 위에서는 돌과 화살이 핏발치듯 쏟아졌다. 이에 분노한 제갈공명은 새로운 공성병기인 충차를 제작했다. 충차는 철판으로 덮인 수레 형태로 적진을 돌파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음 날 촉군은 충차를 앞세워 다시 성을 공격했지만 학소는 성벽 위에서 거대한 돌덩이를 던져 충차를 부수어 버렸다. 운제도 실패하고 충차도 무력화되자 제갈공명은 또 다른 전략을 시도했다. 군사들에게 흙을 퍼날라 성 주위의 구덩이를 메우도록 하고 요하에게 3,000명의 병사를 맡겨 성벽 아래로 땅굴을 파괴했다. 그러나 학소 역시 대비하고 있었고 성 안에서 또 다른 구덩이를 파서 촉군이 판 땅굴을 막아버렸다. 이처럼 20일이 넘는 격전이 이어졌지만 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다. 공명은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겪은 적이 없었기에 초조해졌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로운 계책을 모색했다. 그때 갑작스럽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동쪽에서 적의 원군이 나타났습니다. 기폭에는 위선봉 대장 왕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갈공명은 걱정스럽게 장수들에게 물었다. 누가 나가서 막겠느냐? 선봉장 위원이 나서기를 자청했지만 공명은 신중해야 한다며 그를 만류했다. 그 대신 비장사홍이 자원했고 공명은 그를 부장공기와 함께 3,000명의 병사와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한 소식이 전해졌다. 사홍 장군이 적장 왕상과 맞서 싸웠으나 단 4만 만에 그의 칼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이어서 공기 장군도 한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상의 용맹이 너무나 대단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갈량은 진창성 공격이 장기전으로 흐르는 것을 깨닫고 강유의 계책을 받아들인다. 강유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했다. 일부 병력을 남겨 진창성을 계속 포위하며 위군을 묶어둔다. 본대는 기산으로 우회하여 조진을 기습한다. 조진이 기산을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이동하면 진창성도 고립될 것이다. 제갈량은 이 전략을 실행에 옮겼고 촉군은 일부 병력을 남겨두고 본대가 기산으로 이동했다. 한편 위원은 촉군의 후방을 맡아 왕상과 대치했다. 왕상은 공격적으로 촉군을 추격했으나 이는 위원의 유인책이었다. 왕상이 무리하게 추격하자 위원은 갑자기 기습을 감행했고 왕상은 허를 찔려 전사하고 말았다. 촉군은 이에 진창성을 더욱 압박할 수 있었고 위군의 지원이 끊기자 학소도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하지만 보급 문제로 인해 제갈량은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동호의 송권은 촉과 위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며 서로 힘을 소진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송권은 촉과 위가 계속 싸우기를 바랐고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어느 날 송권이 조회를 열고 있을 때 세작이 들어와 보고했다. 촉의 제갈 승상이 2차례나 출병하여 위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위의 대도독 조진이 큰 패배를 당하고 많은 군사와 장수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 신하들은 송권에게 위나라를 공격할 것을 권유했다. 지금이야말로 군사를 내어 위를 공격하고 중원을 도모할 때입니다. 그러나 송권은 신중했다. 비록 위가 패배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군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장소가 나서서 말했다. 요즘 무창 동산에 봉황이 내려와 춤을 추고 대강에서 황룡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주공의 덕이 요순과 같으며 주문왕과 무왕에 비견될 만하다는 징조입니다. 이제 마땅히 황제의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도 장소의 의견에 동조했고 송권도 마침내 황제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해 4월 송권은 무창 남쪽 교회에 화려한 단을 쌓고 제위에 올랐다. 황무 8년을 황룡 원년으로 개명했으며 선왕 송견에게는 무열왕제, 어머니 오씨에게는 무열왕후, 형 손책에게는 장사환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또한 장남 손등을 황태자로 세우고 제갈근의 아들 제갈각을 태자 좌보로, 장소의 아들 장유를 태자 우필로 임명했다. 제갈각은 제갈공명의 조카로 키가 7척이나 되는 장신의 총명하고 말솜씨가 뛰어났다. 송권은 그를 아끼며 여러 차례 그의 재치를 칭찬했다. 송권이 황제가 되자 신하들은 그에게 다시 위를 공격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장소는 반대했다. 폐하께서 막 즉위하셨으니 지금은 군사를 일으키기보다 나라를 다스리고 힘을 기를 때입니다. 서촉과 동맹을 강화하고 민심을 안정시킨 후 천천히 도모해야 합니다. 송권은 장소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총나라에 사신을 보내 자신의 즉위를 알렸다. 송권의 사자가 성도에 도착하자 후주 유성과 신하들은 이를 두고 논의했다. 송권이 황제를 자칭하였으니 동맹을 끊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장환이 신중을 기하며 말했다. 제갈 승상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후주는 한중에 있던 제갈공명에게 사자를 보냈다. 제갈공명은 송권의 즉위에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촉한의 정통성을 지키고 한조를 부흥시키는 것이 목표였으며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동호와 대립하면 오나라가 위나라와 손을 잡을 것이고 이는 촉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었다. 공명은 후주에게 답서를 보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오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축하 예물을 전하고 육손에게 군사를 일으켜 위를 공격하라고 권하십시오. 만약 오나라가 군사를 일으키면 위는 반드시 사마이를 남쪽으로 보내 이를 막을 것이며 그러면 제가 다시 기산으로 나아가 장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주는 공명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태위 진진을 사신으로 보내 송권에게 하례를 전했다. 송권은 이에 기뻐하며 촉의 사신을 환대했다. 이후 송권은 육손과 논의하며 위를 공격할 것처럼 보이게 했다. 육손은 공명의 전략을 간파하고 송권에게 말했다. 공명은 우리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니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군사를 조련하며 공격하는 신용만 내고 공명이 위를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낙양을 빼앗는 것이 유리합니다. 송권은 이 계책을 받아들였다. 한편 제갈공명은 학소가 병에 걸려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위영과 강유를 불러 5,000기를 주고 진창성으로 보내며 말했다. 성 안에서 불길이 오르면 공격하라. 이후 공명은 관은과 장포를 불러 은밀한 계책을 일러주었다. 같은 시기 위나라의 곽회는 진창성을 방어하는 학소가 병에 걸렸다는 보고를 받고 장압을 보내 학소를 대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소의 병세는 악화되어 촉군이 성을 공격하자 방어할 수 없었다. 공명이 미리 성 안에 보낸 세작이 불을 지르자 성은 혼란에 빠졌고 학소는 우라병으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촉군은 순식간에 성을 점령했고 공명은 후속 전략을 지시하며 말했다. 진창을 차지했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다. 위영과 강유는 즉시 상관으로 가라. 그들이 상관에 도착했을 때 위군은 이미 도망친 상태였다. 촉군은 어렵지 않게 상관을 차지했으며 이후 장안으로 향하는 길을 열었다. 공명이 기산으로 나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위 조정은 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위주 조회는 사마이를 불러 대책을 물었고 사마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동호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공명이 위나라와 전쟁을 벌이면서도 동호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보다 촉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조회는 사마이를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기산방어를 맡겼다. 기산에 도착한 사마이는 공명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다. 공명이 무도와 은평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곽해와 솔레를 보냈으나 이는 이미 공명의 계략에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곽해와 솔레는 촉군에 패배하고 도망쳤고 이 과정에서 장포가 부상을 입고 성도로 후송되었다. 사마이는 본진을 굳게 지키며 공명이 지쳐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이에 공명은 후퇴하는 척하며 사마이를 유인했다. 장압이 이를 쫓다가 촉군의 계략에 빠져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고 왕평과 장익이 매복을 활용해 위군을 대패시켰다. 결국 사마이는 본진으로 철수하며 촉군의 승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 후 장포가 부상 후 사망하자 공명은 슬픔에 빠져 병세가 악화되었다. 결국 그는 한중으로 돌아가 병을 치료하게 되었다.